네, 미국을 방문하는 이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그 1인당 약 한 250달러의 이 비자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서명한 그 법안 있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그 법안에 따른 조치인데요. 관광객이나 뭐 비즈니스 방문객 또는 유학생 등 소위 비이민 비자 소지자 전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수수료는 기존 비자 신청 수수료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건데요. 오는 10월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이 부과 시점과 징수 방식 등은 뭐 정해지지 아직은 않았고요. 뭐 10월 전에 국토안보부가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최종적인 날짜, 액수, 그리고 뭐 징수하는 방법 뭐 이런 걸 공고하겠다라고 이제 추후 공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법안에 따르면 정확한 수수료의 금액은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상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0월에 예를 들어서 250달러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내년이 되면 뭐 한 270달러, 80달러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에 부과되고요. 만일 비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 있어요. I-94라고. 요게 이제 이번 법안으로 기존에 6달러를 냈는데 요것도 24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자,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등 소위 말해서 이 비자를 받을 때의 그 조건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충족시키고 돌아가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들 하는 말이 고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뭐 환급 신청해야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환급 받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부도 환급해줄 생각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시인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연방정부는 미국은 이런 비자 수수료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얼만큼 정도 더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대부분 환급해 줄 걸 생각한다면 그 수입으로 잡지는 않았을 텐데 뭐 대부분 환급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환급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거의 다 이제 수입으로 예상 수입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비자 없이 오는 경우도 있죠. 미국에 뭐 관광 올 때 뭐 90일 넘지 않는 뭐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은 비자 없이 오거나 또는 전자 여행 허가서를 받아갖고 오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 팁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250달러 세이브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자여행 허가서를 받아갖고 오면 됩니다. ESTA라고 하죠. 사전에 한국에서 전자여행 허가서를 받아갖고 오면 이 비자 신청할 필요도 없이 250달러 낼 필요도 없이 올 수 있다라는 거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2026년 내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2026년 오바마 케어는 보험료의 대폭 인상과 팬데믹을 계기로 이 늘어났던 그 연방 보조금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이제 보험료는 올라가고 연방 보조금은 없어지고 이런 게 이제 겹치게 되면서 내년부터 대부분의 이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두 자릿수의 보험료 인상을 이미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 15%의 인상률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항상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때 각 주정부에 인상을 우리는 이렇게 인상해야 된다 하니까 허가해 주시오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간의 절충은 있지만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 그러면은 나 여기서 영업 안 하고 나가버리겠습니다. 막 이런 보험회사들도 있어요. 자, 보험사들은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요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앞두고 이제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촉구하고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팬데믹 때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확대됐던 그 보험료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 Enhanced Premium Subsidy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12월에 중단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거를 올 12월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그만큼의 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때문에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사람, 즉 올해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 연소득 12만 8,600달러 이상,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2만 8,600달러 이상 버는 사람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이후에는. 이 정부 보조금이 사라지면 보험사는 평균 한 4%의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 지원금 덕분에 대부분 월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까지 보험료를 세이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보조금이 종료되면 평균 보험료 본인 부담이 최소 75%에서 최고 한 85%까지 거의 2배 정도죠. 100%라면 이제 2배니까 최소 75에서 최고 85%까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그 연소득을 좀 브레이크다운 해 볼까요? 자, 연소득 6만 2천 달러를 버는 중산층 싱글의 경우에 이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올해 오바마 케어 월 보험료는 440달러지만 내년에는 월 740달러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65세가 넘으면 연방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지만, 메디케이드도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메디케이드를 못 받는 사람들, 오바마 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 나이와 상관없이 6만 2천 달러를 버는 중산층 싱글 440달러에서 내년에는 740달러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연소득 12만 8,600달러인 4인 가족 앞서 말씀드렸죠. 올해의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 보험료로 평균적으로 한 1,000달러를 내던 분이시라면 내년에는 1,600달러 정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연소득 8만 2천 달러인 60세 부부의 경우에 현재 월 보험료는 평균 876달러인데요. 내년에는 1,900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케이스는 2배가 넘죠. 자, 일부 고연령 그리고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 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험료와 보인 부담금의 이 같은 이제 급등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보험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난 의료보험 못 가지 내가 1,100불씩 매달 어떻게 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가 최대 한 57%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못하는 비보험자 수가 그만큼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료비 상승으로 병원 비용과 약값 등 전반적인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도 이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역대 최대인 2,400만 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바마 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최근 그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아까 빅 뷰티풀 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이 보험료 지원금 연장을 해주는 그 내용이 싹 빠져 있어요.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연장 안 해준다라고 말로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로 어차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연장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12월로 끝나는 것을 그냥 놔두겠다라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이 끝난다라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제 서비스 센터가 지난달 말 발표한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이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이 단축되고 또 가입 자격 확인이 더 강화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이 보험료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회사들은요, 그렇게 올려달라고 해도 또 올려줄 것 같지도 않고 주정부에서 또 예를 들어서 14% 올려달라고 신청을 해도 주정부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돼. 8%만 올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 또는 오케이를 안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일부 보험회사는 나 이제 안 할래. 나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또는 나 여기 텍사스 주에서 안 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영업 그 행위를 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을 빼는 거죠. 사업에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트나입니다. 에트나. 주요 보험사인 에트나는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에서 철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안 할래 이걸 떠나서 우리 에트나는 이제 더 이상 오바마 케어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
된 거죠. 발표된 거죠. 너무 이제 연방 지원금도 없어지고 또 오바마 케어는 좀 싸게 저렴하게 이제 보험료를 가입해야 되는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많이 부담시키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뭐 남는 것도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에트나는 오바마 케어 비즈니스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내년에 그 최종 보험료는 그러면 얼마가 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은 올 11월 달에 그 등록 시작 그 오픈을 하는데 그때 그 직전에 그러니까 뭐 10월 말쯤, 10월 중순쯤 그때 공시될 예정입니다. 또 그때 되면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공시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정과제 이행을 지금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게 이제 의회 문턱을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연방정부의 그 감세 정책의 토대도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세 정책이라고 말해야 될지, 예산 삭감 정책이라고 말해야 될지, 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좀 줄여주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금을 좀 줄였으니까 예산이 당연히 삭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 됐든 이 법으로 인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이 메디케이드도 대폭 삭감됩니다. 자, 앞서 오바마 케어와는 또 좀 다른 얘기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요건 이제 나이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65세 이하, 뭐 20살, 30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주는 게 이제 메디케이드인데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10년간 그러니까 2034년까지 약 1,100만 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 연구 조사 보고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메디케이드에서 삭감된 그 예산 가운데 그런데 한 1,700달러는 어디로 전용돼서 어디로 가느냐? 이민 단속 및 국경 보안에 배치된다라는 것입니다. 1,700억 달러 가운데 약 한 450억 달러는 그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서 구금하는 구금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1,700억 달러에 또 300억 달러 정도는 단속 인력을 수천 명 신규 채용하는데 거기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의료 지원비를 빼서 불체자 단속에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이 이처럼 대폭 늘어나면서 이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구축도 속도를 내서 지금 열심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민 단속국은 새로 확보한 구금시설 이 관련 예산 450억 달러를 활용해서요. 올해 말까지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침상 10만 개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4만 개였던 그 침상이 뭐 2배 이상 그렇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뭐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제 엄청나게 10만 명 이상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국은 우선 그 텍사스주의 국경도시 엘페소의 포트 블리스에 침상 5,000개 규모의 텐트촌을 바로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콜로라도 주에 가면 허드슨 교도소라고 있고요. 또 인디애나 주에 가면 애터베리 캠프라고 있고요. 뉴저지 주에 맥콰이어 딕스라고 있고 또 뉴저지주의 레이크 허스트 기지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도 구금용 침상을 대거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쪽에서 뺀 예산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지금 발빠르게 관련 이민 단속 기관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펜실베니아에 살던 칠레 출신 80대 노인이 이 분실한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 이민국을 찾았다가 이민국에서 즉시 그냥 체포, 구금, 순식간에 추방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 멀쩡한 영주권자고요. 미국에 산 지도 거의 40년 가까이 된 사람인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도 미국에 30년, 40년씩 살았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이라는 곳에 거주하던 올해 82살, 82세 된 루이스 레온이라는 사람이요. 잃어버린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 지난달 20일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예약한 날짜에 아내와 함께 이민국을 찾아갔습니다. 영주권을 잊어버려서 이제 그걸 리플레이스먼트 재발급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이민 단속국 직원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아무런 설명 없이 아내로부터 떼어놓은 뒤에 레온을 끌고 갔습니다. 레온은 그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당시 군부 독재 시절 80년대 초 막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이었죠, 칠레. 그 당시에 이제 군부 독재자들 정권에 의해서 고문도 심하게 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여주고 또 그래서 영주권까지 발급받은 합법적인 영주권자입니다. 레온이 그런데 그 아이스 이민생활 단속국에 연양된 뒤에 가족들은 도대체 잡혀 들어간 다음엔 알 수가 없으니까 백방으로 연락하면서 그를 찾았지만 일주일 넘게 그의 행방을 찾을 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가족들은 레온이 미네소타주의 한 시설에 일주일 정도 구금돼 있다가 불과 며칠 전에 과테말라로 추방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칠레 출신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과테말라라는 나라는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테말라로 지금 추방가 있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알아본 결과 이민국이 레온이 구금 대상이나 무슨 추방 대상이나 이런 명단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네소타로 보내서 구금시켰고 그리고 추방까지 했다라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82세라는 그 나이 때문에 레온은 당뇨병도 앓고 있고 고혈압 또 심장질환 등등의 그 질환을 갖고 있는데 현재 아무 연고도 없는 과테말라에 가서 그 한 허름한 병원에 쓸쓸하게 외롭게 그 입원해 있다라는 내용만 짧은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취임 후에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서면서 이들의 출신국이 그들을 다시 받으라고 미국에 했을 때 나 안 받을 거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국으로 추방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82세의 레온이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 산 지 38년이 됐습니다만은 왜 추방됐는지는 아직도 공식적인 그 이유를 가족들은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불안하다라는 그런 심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해서 이제 2기 임기를 시작한 지 지난 20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20일이었죠. 지난 20일로 딱 6개월이 된 날이었습니다. 취임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지지율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 방송이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42%로 조사되었습니다.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문제죠. 자, 취임 직후였던 지난 2월 9일, 그러니까 1월 20일 취임했으니까 2월 9일은 뭐 이제 불과 한 2주 조금 지났을 때죠. 그때는 지지율 53%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한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거죠. 자, 그랬는데 2월 9일 날은 53%, 그리고 3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51%, 4월에 조사했을 때는 47%, 그리고 5월 건너뛰고 지난달 6월에 조사했을 때 45%, 그리고 이번 7월에 조사했을 때 42% 이렇게 조금씩 한 계단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그 관세 정책이잖아요. 그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그 국민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관세 정책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자는 40%, 반대한다라는 응답자는 60%로 나왔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SNS를 통해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 이걸 뭐 제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압박이라고 할까? 뭐 협박까지는 아니고요. 압박. 이런 걸 좀 했습니다. 뭐냐면 그 프로 스포츠 구단팀의 이름을 옛날식으로 다 돌려 뭐 이런 겁니다. 그 동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워싱턴 DC를 그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 풋볼 팀 워싱턴 커맨더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풋볼 NFL. 근데 워싱턴 커맨더스라고 하면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름이 익숙하시냐? 워싱턴 레드스킨스라고 하면 아 맞아 많이 들었어 하실 거죠. 예. 몇 년 전만 해도 워싱턴 레드스킨스라는 풋볼 팀이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레드스킨스라는 이름이 좀 그렇다 해서 워싱턴 커맨더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덜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또 몇 년 전만 해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국의 추신수 선수,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추신수 선수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몇 년 있으면서 아주 맹활약했죠. 4번 타자로 맹활약했는데, 그 추신수 선수가 있을 때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인디안이라는 이름을 좀 이게 무슨 뭐 비하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불편하다 뭐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스로 바꿨는데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어 못마땅해 옛날식으로 다시 바꿔 그게 뭐가 문제야 좀 그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들 구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그 원주민 단체들로부터 좀 항의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주민 단체, 그러니까 인디안 단체들로부터 기존 팀명이 인종차별적이자 피부색을 모욕하는 표현이다. 레드스킨 뭐 이런 거는 인디안들의 그 피부색을 모욕하는 거다. 뭐 그래서 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의가 몇 년 전에 좀 구체적으로 좀 세게 나오고 그래서 여론이 좀 확산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워싱턴 레드스킨스는 지난 2020년에 워싱턴 커맨더스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2021년에 클리블랜드 그 가디언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4년, 5년 뭐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려갖고 우리의 위대한 인디안 민족은 그 이름을 그대로 원하고 있다. 3, 4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 당시는 바이든 행정부 때 바보 같은 그런 여론이 확산돼서 그런 건데 그 정부 때하고 지금은 미국이 완전 다르다. 라고 말하면서 뭐 어떤 면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3, 4년 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미국과 지금은 미국이 다르다 라면서 그 이름을 원래대로 바꾸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뭐가 어때서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뭐가 어때서 다시 원래대로 바꾸라 라면서 이제 SNS에 막 글을 올렸습니다. 뭐 이거는 뭐 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라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바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좀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이 정권 하에서 아직도 몇 년 남았으니까 트럼프 정권 하에서 과연 이 프로 구단들이 원래대로 이름을 그러면 다시 복원시킬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이 이름으로 계속 갈 거야 라고 안 바꾸고 그냥 갈지 상당히 좀 상징적으로 뭘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국지성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 한국도 뭐 대단히 정말 극한 호우, 뭐 미친 호우, 뭐 이런 각종 각종 어떤 센 형용사가 다 붙어갖고 지금 호우 얘기했죠. 뭐 300년 만에 한 번 올 호우, 500년 만에 한 번 올 호우, 뭐 이래서 한국에 그래도 대책을 열심히 세우고 대비를 한다라고 새 정부 들어서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우로 한국에 지난 한 4, 5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경상남도 산청 또 뭐 경기도 가평 이런 데서 토럴리 한 16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답니다. 뭐 그 실종자도 한 10여 명 되고요. 참 그 안타까운 그 일이 피해가 또 발생했는데 지금 뭐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텍사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도 국토 전역에 동시다발적인 극한 호우가 앞으로는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아시는 대로 지난 4일 돌발적인 홍수가 발생해서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끔찍한 참상, 끔찍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시카고에서는 1000년에 한 번꼴로 내릴 법한 그런 극한 호우가 내려서 주요 도로가 싹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뉴욕으로 가볼까요? 뉴욕시는 지난 14일 지난주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시간당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지하철 쪽으로 막 물이 막 내려가서 지하철 터널에 완전히 침수되는 그런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요. 그리고 또 지난 그 목요일인가요? 그때는 캔자스시티가 또 큰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의 중부, 동부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는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CNN은 미 전역을 덮친 이 극한 호우가 기후변화 탓이 분명하며 천년에 한 번꼴 수준의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자주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상과학자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아니 천년에 한 번 정도 꼴로 발생할 정도면은 천년에 한 번 있어야지 앞으로는 왜 뭐 계속 자주 있을 거라는 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라는 거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기준으로 봐서는, 지난 과거의 기준으로 봐서는 천년에 한 번이지만 이제는 기후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변했다라는 식의 표현처럼 기후가 이제는 과거 같은 기후가 아니라 변한 기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변한 기후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과거에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데니얼 스웨인 그 기후 연구 교수는요,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에 접한 그 대서양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면서 이례적으로 습한 공기가 이 대륙 깊숙이 올라와서, 미국이 이제 대륙이잖아요. 대륙 깊숙이 올라와서 여름 내내 미국이라는 커다란 대륙 상공위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뭉쳤다가 확 호우를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물이 비로 변할 수 있는 그 습도의 양이 기록적으로 높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분을 잔뜩 머금은 공기는 한냉 전선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수건에 물이 쭉 있는데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똑똑 떨어지죠. 물기를 잔뜩 머금은 수건을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냥 똑똑 떨어지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 양쪽에서 고기압 저기압이 확 부딪히면 이게 손으로 짜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위아래에 다른, 위에는 예를 들어서 고기압, 밑에는 저기압,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 이걸 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물을 잔뜩 머금은 수건을 어느 순간 이렇게 짜는 역할을 하면서 집중적인 폭우를 한 지점에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호우나 극한의 피해가 앞으로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호우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많은 기후학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천년 만에 한 번꼴로 내릴 만한 폭우라고 말할 때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간이 온난화를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의 그 기준, 그때의 기준이니까 그만큼 이제 천년에 한 번 그만큼 드물었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 국지성 폭우, 살인적인 극한의 호우 이런 거는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라는 게 기상학자들이 지난주 뉴욕, 텍사스, 캔자스시티, 시카고 이런 데를 쫙 분석해 본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뉴 노멀에 맞는 그런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끝 소식입니다. 같은 번호의 복권을 실수로 2장 구매한 남성이 당첨금도 2배로 거머쥐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피츠버그에 거주하는 남성 폴 코크라는 지난 9일 열렸던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흰 공 번호 5개를 모두 맞췄습니다. 당초 이 코크라는 해당 복권 한 장으로 상금 100만 달러를 당첨된 걸 알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는 해당 추첨 복권이 한 장 더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실수로 2장을 산 거예요. 심지어 실수로 2장 모두 그냥 똑같은 번호로 그냥 찍어서 산 겁니다. 자기는 한 장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크레딧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얼마 나가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내가 2장 샀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보니까 똑같은 번호로 샀네. 근데 보니까 이게 당첨 번호네. 그래서 똑같은 번호의 복권을 2장 구매한 실수로 100만 불 받을 걸 200만 불 받는 대행운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수 같은 대행운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마지막 끝소식 간단하게 이거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무심케 하려 하는 실수도 이런 실수라면 뭐 얼마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실수가 대행운으로 변한 스토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